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모두 힘차게 가자.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아주머니,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 주십시오. 장터 한 구석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근이 석 달째 이어지던 그의 가을, 고을 장터는 사람을 파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식을, 형제를,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놓았고 그나마 살 사람조차 드물었지요. 저 역시 과부의 몸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던 처지였으니 남의 일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손에 매달린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발이 멈춰 버렸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누더기를 걸쳤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울거나 매달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 눈은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듯했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담담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얼마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눈가엔 이미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5냥이면 됩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5냥. 그건 제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3년 품팔이와 바느질로 모은 돈 전부였지요. 그 돈으로 겨울나기 곡식을 사려 했고 봄까지 버틸 장작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없이 허리춤의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은빛 양전 5개가 여인의 손에 떨어졌고 아이는 그렇게 제 곁으로 왔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한 과부가 미쳤나 보네. 제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할 텐데 남의 자식을 사다니. 절에서 남편 일찍 여의는 거 아니겠어. 복도 없는 것이. 그런 말들이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뒤를 묵묵히 따라왔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아이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죽을 끓였고 아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아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술 한술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삼키지 않고 오래 씹었고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뒤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구나.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거라. 힘들겠지만 함께 버텨보자꾸나. 아이는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마을 북쪽 언덕에 버려진 종각터, 아직도 주인이 없습니까?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종각터라니. 그곳은 십수년 전 큰 번개를 맞아 종각이 무너진 뒤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운다는 소문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흉터처럼 여겼지요. 땅값도 허라디얼해서 그나마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땅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방금 전 재산을 털어 이 아이를 데려온 마당에 귀신 나온다는 흉터를 사라니요. 그것도 겨우 밥 한 그릇 먹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곳은 아무 쓸모도 없는 버려진 땅이다.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곳 땅 밑엔 뭔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장난이나 헛소리를 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서려 있는 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호야, 지금 우리에겐 내일 먹을 쌀도 없다. 그런 땅을 살 여유는 더더욱 없단다.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땅 밑에 뭔가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호는 말없이 집안일을 거들었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북쪽 언덕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중 옷가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팔면 2원양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품에 넣고 마을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이걸 얼마에 받아주시겠습니까? 주인은 옷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2냥 반이면 되겠소. 3냥 주십시오. 그럼 팔겠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전 3냥이 제 손에 쥐어졌고 저는 곧장 마을 이장댁으로 갔습니다. 이장은 종각터의 명의를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장님, 북쪽 언덕 종각터를 사고 싶습니다. 이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씨 댁이 왜 그런 땅을 사려 하시오?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농사도 안 되는 곳인데 그래도 사고 싶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2냥 반이면 되겠소. 워낙 쓸모없는 땅이니. 저는 주저없이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되었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종각터는 그렇게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한과부가 정말 미쳤구만. 귀신터까지 샀다더니 아이 하나 믿고 저러는 건가? 기가 막혀서.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기분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연호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연호야, 종각털을 샀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우린 정말 거지가 될 게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연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것도, 이 땅을 산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저도 연호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연호에게 물었습니다. 연호야, 너희 어머니는 어찌 된 것이냐? 왜 너를 팔아야만 했느냐?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십니다. 약값을 마련하려면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꺼내 아이 곁에 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걱정 말고 자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꼭 찾아낼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이 아이에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예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대기근 속에서 만난 과부와 아이,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 그 땅 밑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연호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저는 그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종각털을 산 다음 날, 해가 뜨기 무섭게 연호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가봐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연호를 따라 나섰지요. 북쪽 언덕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사이를 능숙하게 헤쳐나갔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무너진 종각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개에 맞아 검게 그을린 돌기둥 몇 개가 흉물처럼 서 있었고 한때 종을 매달았을 나무 구조물은 썩어 문드러져 땅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주변엔 깨진 기와 조각과 무너진 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썩은 나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귀신 운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땅이란 말이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냥 반을 주고 산 땅이라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연호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무너진 종대 주변을 천천히 돌며 땅을 살폈고 가끔씩 무릎을 꿇고 귀를 땅에 대기도 했습니다. 연호야, 대체 뭘 찾는 거냐? 땅 밑에서 빈 소리가 납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여기 땅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뭔가 묻혀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땅 밑에서 소리가 난다니, 그것도 빈 공간이 있다니요. 하지만 연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너진 종대 바로 아래쪽 땅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파면 안 됩니다. 대신 이 흙을 조금씩 걷어내야 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급하게 파면 안에 있는 게 망가집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 땅을 사버린 이상 믿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삽과 괭이, 빗자루를 챙겨 다시 종각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또다시 시작되었지요. 저것 봐라. 한과부가 정말 귀신터를 파기 시작했네. 아이 말 하나 믿고 저러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저러다 진짜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연호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묵묵히 언덕을 올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는 삽으로 땅을 파는 대신 무너진 종대의 주변의 돌과 기와 조각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그 밑에 쌓인 흙을 손으로 긁어냈지요. 저는 아이를 도와 무거운 돌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표면의 잡동사니가 조금 정리되었을 뿐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연호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거냐?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집 뒤편에서 주워온 나무 토막과 헝겊 조각으로 작은 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는지 제법 그럴듯한 북이 완성되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북은 왜 만드느냐? 낭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연호는 북채를 들고 방바닥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호는 북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각터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돌을 치우고 흙을 걷어냈습니다. 연호는 밤마다 종각터에 남아 작은 북을 두드렸지요. 처음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종대 아래 여러 곳에서 북을 두드리고 귀를 땅에 대고 무언가를 듣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꽉 차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울림이 길게 이어집니다. 연호는 특정 지점을 표시해두고 다음 날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파기보다는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한 줌 한 줌 흙을 치워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뭐가 나왔대? 아무것도 안 나왔겠지. 귀신이나 봤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야. 가엾은 것들. 저러다 굶어 죽겠어. 실제로 우리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하느라 품팔이를 나갈 수 없었고 남은 쌀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밭에 남은 무와 배추로 연명했고 연호는 한 끼를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밤마다 종각터로 향했지요. 연호야, 오늘은 쉬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북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연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했지요. 20날째 되던 날 처음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종대 기단부의 돌 하나가 헐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연호가 그 돌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그 뒤로 작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봐요. 저는 달려가 들여다봤습니다. 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고 확실히 안쪽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가 맞았던 것이지요. 정말로 땅 밑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급하게 하다가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연호를 제지하고 주변 돌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더 시간을 들여 주변을 정리하고 틈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뭔가 나오긴 나오나 보네. 설마 정말 보물이라도 묻혀 있는 건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귀신터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로 번져나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0날째 되던 날 오후, 낯선 사내 둘이 종각터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시숙 서준태였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여기서 고생이 많으시구려. 서준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를 마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이 땅 말이오.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선산 근처라 말이오. 내가 다시 사드리려 하오. 이미 제 소유입니다. 문서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서야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지 않소. 내가 2배를 주겠소. 5냥. 어떻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서준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수 씨,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요. 과부가 아이 하나 믿고 버티려 하지 마시오. 위협이십니까? 위협이 아니라 충고요. 생각 잘 하시오. 서준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사내 둘은 우리를 노려보다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연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우시죠? 아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서준태는 고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궁지로 몰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연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일이나 계속하자. 우리는 다시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태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정말로 이 땅을 빼앗기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40날째 우리는 드디어 틈을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넓혔습니다. 연호가 먼저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그곳은 작은 방만 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사방이 돌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아주머니, 여기 봐요. 연호가 바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흙이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 밑으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천천히 흙이 치워지자 푸른빛을 띤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청동이었습니다. 커다란 청동고리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이 땅 밑엔 뭔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 파봐야 합니다. 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이 공간 안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구를 천으로 가리고 안에서만 조용히 흙을 걷어냈지요.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청동고리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아래로 나무 상자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보물일까? 하지만 연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호야,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상자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깊은, 더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0날째 되던 날, 드디어 상자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한 아름 정도 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 탓에 흐릿해져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열어봐도 되겠냐? 저는 연호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북채 하나, 종이에 그려진 복잡한 도면, 그리고 작은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연호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북채를 집어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리는 연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상자가 연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땅을 사야 한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연호의 눈물이 북채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지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다렸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좁은 공간을 비추는 가운데 연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고을의 수문과 제방을 맡으셨어요. 물기를 다스리고 홍수를 막고 가뭄 때 백성들에게 물을 대는 일을 하셨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외할아버지는 그 일을 하늘이 내린 소명처럼 여기셨대요. 저는 상자 안의 도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빛에 가까이 대고 보니 그것은 이 고을의 지형을 그린 지도였습니다. 산과 계곡,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게 제방 도면이구나. 네.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리신 겁니다. 연호는 도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해 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의 물이 마르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백성들은 굶주렸고 고을은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때 당시 현감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은 생각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였지요. 저는 도면 구석에 적힌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큰 물이 막히면 산허리를 열라. 먹으로 힘주어 쓴 글씨였습니다. 연호가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해결책을 아셨어요. 북쪽 산허리에 옛날부터 있던 물길이 막혀 있다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그곳을 열면 계곡의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와 논을 살릴 수 있었지요. 외할아버지는 현감에게 이 도면을 들고 가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듣지 않았어요. 공사에 돈이 든다며 그럴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지요. 사실은 그 돈을 자기 배를 채우는데 쓰고 싶었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소를 올렸어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당장 물길을 열어야 한다고 외쳤지요. 저는 상자 바닥에 놓인 나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패였는데 거기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문관 정인섭, 연호의 외할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그러자 현감이 외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연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관아의 반기를 든다는 죄목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문초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물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성을 살리려던 사람이 오히려 역적이 되다니 세상이 이토록 뒤틀려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외할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현감은 외할아버지의 죄를 기록으로 남겼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을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구걸하다시피 살았지요. 연호는 북채를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요. 외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고요. 종각 아래에 진실을 묻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찾아 백성을 살릴 것이다. 그 말씀만 남기시고 외할머니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연호가 왜 종각터를 사야 한다고 했는지,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이 고을에 돌아올 수도, 그 땅을 살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연호는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드시기 전 저를 데리고 이 고을에 오셨어요. 멀리서 종각터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저기 내 외할아버지의 진실이 묻혀 있단다. 언젠가 내가 그걸 찾아 내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라. 저는 그때부터 종각터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이곳에 와서 땅을 만져보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땅 밑에서 빈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구나. 네. 외할아버지께서 수문을 맡으셨으니 물과 땅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아셨을 겁니다. 저도 어머니께 배웠어요. 북을 두드리면 땅 속의 빈 곳과 찬 곳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가르쳐 주셨던 방법입니다. 저는 연호가 밤마다 북을 두드리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외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가난했어요. 땅을 살 돈이 없었고 어머니는 병이 깊어지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팔기로 하신 겁니다. 연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팔려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연호야, 어디를 가든 외할아버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종각터를 찾아라. 그곳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그리고 이 고을 백성들을 살릴 길이 있다.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꼭 찾아내겠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밥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각터를 사달라고요. 연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외할아버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어깨가 얼마나 든든한지,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졌습니다. 연호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이는 눈물을 닦고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 지도대로 막힌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고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북쪽 산허리 어딘가에 표시된 곳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이곳을 열면 계곡수가 3리에 걸쳐 논으로 흘러든다. 하지만 연호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물길을 찾는 것도, 그것을 여는 것도 우리 둘이서는 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연호는 도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표시 보이세요? 이건 종각의 위치입니다. 종각은 원래 홍수를 알리는 경보처였어요. 큰 물이 나면 여기서 북을 쳐서 마을에 알렸지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아이는 상자에서 북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북채로 종각의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산허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외할아버지는 물길의 위치를 표시할 때 이 소리의 울림을 이용하셨어요. 종소리가 특별하게 메아리치는 곳, 그곳이 바로 막힌 수로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종을 쳐야 한다는 말이냐? 하지만 종은 번개에 맞아 부서지지 않았느냐? 종은 없어도 됩니다. 북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여러 지점에서 북을 치면 땅의 울림으로 물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인섭 어르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물길의 위치를 글로만 남기지 않고 소리로 찾을 수 있게 해놓았으니까요. 설령 지도가 훼손되어도 누군가 이 방법을 안다면 물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북쪽 산을 살펴보자. 우리는 상자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호가 북채를 꼭 쥐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외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면을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인섭 어르신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고을의 물길을 연구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산과 계곡, 논과 밭, 마을과 길, 모든 것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곳곳에 적힌 작은 글씨들. 이곳 수심 석자, 여름철 물살 강함, 겨울엔 얼음 두껍게 얼음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채운 지도였지요. 그런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 옥사했다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꼭 이루어 드릴게요. 옆방에서 연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북채를 품에 안고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을 그리고 정인섭 어르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호는 북채와 작은 북을 챙겼고 저는 도면과 끈, 표시할 천, 조각들을 준비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가시덤불과 넝쿨이 우거져 있었지요. 여기쯤일 것 같아요. 연호가 멈춰 섰습니다. 산허리 중터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북을 바닥에 내려놓고 북채를 들어 힘껏 쳤습니다.
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귀를 땅에 댔지요. 어때?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울림이 짧아요.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100포쯤 더 올라가 다시 북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울림이 조금 더 길었지만 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며 북을 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작은 계곡 옆에 도착했습니다. 연호가 다시 북을 쳤습니다. 둥 2번 소리는 달랐습니다. 깊고 길게 울려 퍼지더니 마치 땅속 어딘가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지요. 여기에요. 연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흥분해서 땅을 만지고 귀를 대고 다시 북을 쳤습니다. 울림은 분명했습니다. 이곳 땅 밑에 빈 공간이, 아니 물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호야, 확실하냐? 네, 외할아버지께서 표시하신 곳이 맞아요. 여기 땅 밑으로 옛수로가 지나갑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은 지금 물이 거의 없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호의 말이 맞다면 이 밑으로 물길이 흐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어딘가 막혀 있을 뿐. 표시해두자.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마. 우리는 나무에 1000 조각을 묶어 표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준태가 귀를 세우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호가 북을 치며 땅의 울림을 듣는 동안 저는 주변 지형을 살피고 도면과 대조했지요. 사흘째 되던 날, 계곡 상류 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여러 개가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에요. 이 바위들이 물길을 막고 있어요. 연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느껴졌고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이 바위들을 치워야 하는구나. 네, 하지만 우리 둘이서는 힘이 부족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위들은 어른 둘이서도 옮기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기만 했고 시숙 서준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100발의 노인이었지요. 자네들이 무얼 하는지 알고 있네. 정인섭 어르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지. 노인은 민기철이라 했습니다. 옛날 정인섭 어르신을 도와 제방 일을 거들었던 사람이었지요. 연호가 외손자라는 말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돕겠네. 그날부터 민노인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노인은 옛 제방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고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흘에 걸쳐 바위를 치워냈고
그 아래로 옛 수로의 입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어르신의 솜씨야. 이분은 100년을 내다보고 만드셨거든. 민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물길을 완전히 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관아의 관리가 문서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서준태 어른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흘 뒤 관아로 출두하십시오. 서준태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종각터는 원래 서씨 집안의 선산부근이며 이장이 착오로 남에게 팔았으니 매매가 무효라는 것이었지요. 종각터 밑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헛소문을 듣고 욕심을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라, 연호야. 우리에겐 정당한 매매 문서가 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서준태는 고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고 현감과도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연호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깨웠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수로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며칠에 걸쳐 치워놓은 바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고 아예 흙까지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수로 입구는 완전히 막혀 있었지요. 서준태의 짓이야. 민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마을에서 술꾼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네. 서준태가 사람을 사서 북쪽 산의 공사를 망치라고 시켰다더군. 연호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그득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날 오후 관아로 출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매 문서를 챙기고 연호와 민 노인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았고 서준태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선산 문서를 내밀었지만 종각터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억지 주장이 분명했지요. 피고 한서연, 반박하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연호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이장으로부터 종각터를 샀습니다. 여기 매매 문서가 있습니다. 현감이 받아들고 살펴봤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이장이 착오로 팔았다면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현감님 종각터 밑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제 방 도면을 꺼냈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 수문관 정인섭 어르신께서 남기신 제 방 도면입니다. 여기엔 이 고을의 물길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막혀버린 수로의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정인섭, 그 역적을 말하는 것이냐? 역적이 아닙니다. 연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백성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감이 탐욕스러워 그 뜻을 막았고 외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감님,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이 도면을 따라 막힌 수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북쪽 산허리에 바위로 막힌 옛 수로가 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서준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역적의 거짓 문서일 뿐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민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민기철이라 합니다. 15년 전 정인섭 어르신을 도와 제방 일을 거들었던 사람입니다. 정 어르신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찾은 수로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현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북쪽 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수로를 망친 것이 서준태라는 것을요. 그럼 함께 가보시지요. 현감님께서 직접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찾은 수로 털을, 그리고 누군가 밤중에 그것을 다시 막아버린 흔적을요. 현감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북쪽 산으로 직접 가보겠다. 그곳에 정말 수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서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서준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아주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연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내 외할아버지의 뜻을 우리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긴 밤을 버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현감이 관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서준태도 함께였지요. 우리는 북쪽 산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수로가 있던 자리에 도착하자 현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흘에 걸쳐 바위를 치워 수로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누군가 다시 막아버렸지요. 저는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흙이 새로 덮인 흔적이 역력했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현감이 관리 하나를 시켜 흙을 파보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가 드러났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정말 물길이 있구나. 현감이 중얼거렸습니다. 민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님, 이 바위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닙니다. 15년 전 당시 현감이 사람을 시켜 일부러 쌓아 물길을 막은 것입니다. 정인섭 어르신이 백성을 살리려 하자 오히려 그분을 역적으로 몰고 물길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현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준태는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흔적을 보십시오. 저는 땅바닥에 발자국과 횃불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어젯밤 사람을 보내 우리가 해놓은 작업을 망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현감님께서도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현감이 서준태를 돌아봤습니다.
서준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준태, 이것이 사실이냐? 저는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민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준태가 사람 5을 사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술집 주인도 알고 품꾼들도 압니다. 증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현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이곳의 물길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 바위를 치워 물길을 열어보아라. 현감의 명으로 관아의 장정 1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바위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린 작업 끝에 드디어 수로 입구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수로였고, 비록 세월에 이끼가 끼고 흙이 쌓였지만 구조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이 솜씨를 보십시오. 민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인섭 어르신께서 직접 만드신 수로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지요. 현감도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로 안쪽 깊은 곳이 여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연호가 말했습니다. 장정들이 수로 안으로 들어가 막힌 돌과 흙을 치워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침내 마지막 돌덩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콸콸콸.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로 안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거센 물줄기가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곡 위쪽에 고여있던 물이 15년 만에 제 길을 찾은 것이지요. 물이다, 물이 나온다. 장정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감도 놀란 표정으로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연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외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물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산허리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물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물은 계곡으로, 개울로,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논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메말라 갈라져 있던 논바닥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곧 논 전체가 물로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물이 흐르는 광경을 보고 모두가 놀라워했지요. 물이다. 논에 물이 들어온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대기근으로 메말라가던 논이 살아난 것입니다. 현감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연, 그대가 옳았소. 정인섭 어르신은 역적이 아니었소. 백성을 살리려던 충신이었소. 현감은 돌아서서 서준태를 불렀습니다. 서준태, 그대는 거짓 소송을 일으켰고 백성을 살릴 공사를 방해했소. 그 죄를 어찌하겠소. 서준태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현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아로 돌아가 벌을 받도록 하라. 관리들이 서준태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며칠 뒤 현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앞으로 나오시오. 저는 연호와 함께 앞으로 나갔습니다. 현감이 문서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수문관 정인섭은 역적의 죄로 옥사했으나 이는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하노라. 정인섭은 백성을 살리려 했던 충신이며 그의 모든 죄명을 벗긴다. 이로써 정씨 집안의 연좌 또한 해제하노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연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 현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이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소. 현감이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연, 그대는 물기를 되살려 고을을 살렸소. 그 공을 기리고자 하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종각터는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겠소. 그리고 이 수로를 관리하는 일을 그대와 연호에게 맡기고자 하오. 감사합니다, 현감님.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 지나가면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지요. 물길이 되살아나자 논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기근은 서서히 끝나갔고 고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종각터 아래 숨겨진 것이 금덩이나 보물이 아니라 백성을 살릴 길이었다는 것을요. 연호는 민노인에게서 제방과 수로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도면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수로를 살폈습니다. 비가 오면 물기를 점검하고 가뭄이 들면 물을 고르게 나누는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연호를 작은 수문관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호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데려온 것.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지만 아주머니는 전 재산을 쓰셨잖아요. 저를 사는데, 그리고 땅을 사는데. 그래, 전 재산을 썼지. 하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것을 얻었단다. 저는 연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아이 하나 산 줄 알았는데 실은 이 마을의 앞날을 품에 안아 온 것이었구나. 내가 없었다면 물길도 외할아버지의 진실도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땅 밑에 묻혀 있었을 거야. 연호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물길이 되살아난 덕에 논에서 풍성한 벼가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 속에는 정인섭 어르신과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현감은 종각터에 새 종각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인섭 어르신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수문관 정인서, 백성을 살리려 목숨을 바치다. 그 뜻은 후손에게 이어져 마침내 이루어지니 이 물길이 흐르는 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비석 제막식 날, 연호는 외할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섭 어르신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호는 자라서 정식 수문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물길을 지키고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연호를 곁에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가끔 종각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볼 때면 문득 그날이 생각납니다. 장터에서 처음 연호를 만났던 날, 아이의 그 또렷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전 재산 5냥을 주고 아이를 데려온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는 아이 하나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마을의 앞날을, 백성을 살릴 희망을, 그리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을 진실을 품에 안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아이, 그리고 버려진 땅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